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30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의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입덧도 한 번 없었고 태동도 요란하지 않았던 얌전한 아이였죠. 특히나 태어날 때도 진통이 오고 1시간 만에 문제없이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효녀였던 딸이었죠. 저와 남편은 임신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은 항상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러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결혼한 거 후회하진 않아? 주변만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민하고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올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당신은 급하게 웨딩드레스만 입고 사진 찍고 바로 살림 합쳤는데 결혼식장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소? 나는 늘 당신한테 결혼식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다음에 정말 성공하면 우리 결혼식 다시 해보자. 괜찮아. 당신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사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라서 결혼 결심한 거야. 당신만큼 주변에 착실하고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이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마워.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지. 고마워 당신. 내가 힘들 거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상황도 많이 풀릴 거야.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시기가 얼른 오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견뎌줘.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더 나은 생활할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생활비를 버느라 힘들게 일을 하고 온 날에도 항상 남편은 튼살 크림을 발라주면서 저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이런 다정함이 오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인과 가게를 오픈한 날로부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출산이 다가오자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인과 함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초반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남편은 평소에 벌던 돈보다 몇 배는 더 벌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몸도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에 드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한 몸으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게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씩 남편의 가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동업을 했던 지인이 가게를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인 말만 믿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모든 걸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하루 종일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남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당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계속 이렇게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어. 당신 힘든 거 알아. 당신이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 것도 알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매일매일 술 마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쩌려고 그래.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사기를 당해봤어?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봤어? 네가 뭘 알아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난 잘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지 알아? 결국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가게도 오픈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임신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털어내야지. 그렇게 술만 마시고 나한테 상처 주면 당신 마음이 편해?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이 정신 못 차리면 소용없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좀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얼마 후면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생활비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이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해했을 뿐 다시 일어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매일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시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찬우 씨는 정신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아무리 달래고 화를 내봐도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물론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봐도 안 되니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걱정돼요. 걔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살겠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면 그러겠어? 그래도 와이프라는 게 이해는 못 해줄 망정. 그걸 그대로 시댁에 와서 쪼르르 이러고 있니? 이래서 내가 부모 없는 애는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걔는 충격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듣기라도 하겠어? 그냥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어머님, 어떻게 기다려요? 당장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생활비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빚은 빚대로 쌓여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아니면 어머님,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일을 해서 다시 다 갚을게요.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떻게 뻔뻔하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남편이 안 벌면 네가 나가서 벌어야지. 그럼 남편이 저러고 있을 때 돈만 벌어오라고 타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주 그냥 너희는 늘 제멋대로구나. 됐다. 너희들이 만든 일이니 해결도 너희들끼리 해라.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족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단순 조립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만삭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거의 죽지 않을 정도의 적은 돈이었죠. 그렇게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저는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되어 3일을 쉬고 바로 일을 나가기도 했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 시댁에서는 저희를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라는 애는 술에 취해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아이 엄마라는 애는 생활비 벌려고 아이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희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불쌍한 아이를 지금 이 환경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 아빠도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부탁? 그래, 부탁 좋지. 근데 이런 상태로 너희는 진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기저귀에 분유 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에휴, 그러지 말고 아이 아직 출생신고 안 한 거 아니니? 아이는 너희 신우 밑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 안 그래도 선준애가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아이 보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디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일하고 아기 아빠가 아이를 보면 돼요. 어머님 힘드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달 월급 받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불쌍하게 클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랑 누나인데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거니? 거기는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잖니? 너희는 아이만 있고 죽지 못해 살 정도인데 누가 봐도 내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를 형님에게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40대 중반이셨어요. 결혼 20년 차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그래도 자신의 핏줄에 자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시어머님께서는 형님에게 보내자는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받고 남편은 동의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죠. 저는 언젠가는 다시 아이를 데려오겠노라 다짐을 하고 아이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낳은 아이잖아.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정말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술만 마시면 끝이라고 생각해? 정말 실망이다. 당신 결혼 초기에 나한테 다짐했던 건 다 어디로 갔어? 그때는 나랑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 매번 엄마한테 와서 애 봐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당신이 일 안 하고 쉬면서 아이 볼 거야? 나는 나 혼자 아이 못 봐. 그리고 내 삶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해? 당신 말처럼 지금 당장 우리 아이 데리고 올 수 없지만 나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올 거야. 더 늦기 전에 아이 데리고 와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아이가 형님 댁으로 가고 나서는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잤던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후에 형님 댁에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주었다거나 장난감을 사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도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보내줬던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간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대로였고 저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형님 댁으로 보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형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어요. 올케,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네. 안 그래도 올케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사실 우리 아이 말이야.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올케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괜히 얘기를 했다가 올케가 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야. 네? 형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떠나다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직 돌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형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어떻게 아이 장례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올케가 지금처럼 충격받을까봐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 아이 유골은 화장해서 아버지 산소 주변으로 잘 뿌려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올케가 친엄마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하는 거야.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미 장례는 모두 마친 상황이었고 형님께서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희망을 잃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관심도 크게 두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말 그대로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남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보낸 후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진 않았지만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남편은 현장직으로 일을 시작했고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어요. 남편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죠. 당신, 내가 요즘 일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때 당시는 내가 사기만 당하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뿐이었는데 나는 왜 그때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뭘 하겠어. 그때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긴 하네.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힘든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나 그때 내가 너무 후회가 돼.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했던 거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 당신한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겪은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많이 실망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어. 한 번만 믿어줘. 당신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러지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으면 너무 좋았잖아.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삶의 의욕도 다 없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당신 참 이기적이다. 당신이 힘들 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내려놓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니? 정말 황당한 소리다. 알아. 내가 그때 정말 철없이 굴었던 거. 당신 아이 데리고 오려고 나 대신 엄청 노력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이가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당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인 것 같아.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나는 당신 위해서 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남편은 저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을 했고 저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한 상태였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순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니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후회를 했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보자 생각이 들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잃은 이후 우울증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우울하게 집에서 있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 일을 하니 숨이 쉬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될 때쯤 형님네 빌라가 있는 동네에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들키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시간만 잘 맞춰서 다니다 보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차피 형님네가 출근을 하는 시간대라 보통 마주칠 일은 없겠다 싶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단지를 붙이려고 8층 형님네 집에 갔는데 집에 두자마자 누군가 밖으로 나와 전단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쳐다보고 확인을 해본 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제 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형님 댁으로 향했고 아이는 저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죠. 형님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형님, 얘, 저희 아이 맞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님,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맞냐고요? 어떻게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 분명 사고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때 바로 사고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않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사고가 난 게 아닌 건가요? 옳게, 그게 아니고 오해한 거야. 얘는 옳게 딸이 아니고 내 딸이야. 옳게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옳게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사실 내가 아이 입양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딱 아이 데려오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만 흐르다가 옳게 딸이 사고로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옳게 딸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맞잖아요. 여기 제가 낳을 때 있었던 흉터 자국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팔에 난 점도 위치가 같은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그럼 제 딸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형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은 저의 말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딸의 애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놓고 문을 두드리며 형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지만 형님은 나오지 않았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점 위치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당신 일하고 있을 때마다 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었어. 근데 오늘 형님 사시는 빌라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형님 집에서 우리 딸이 나오더라고. 누가 봐도 우리 딸이었어. 형님은 절대 아니라면서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하는데
형님한테 딸이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잖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당신, 일단 진정해. 뭔가 착각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야? 당신도 뭐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작정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 당신이 딸이라고 주장을 해도 누나가 본인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하긴 좀 이상했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장례도 말 안 해주고 유골도 다 뿌려버렸다고 했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뭔가 수상한 것 같아. 그때도 갑자기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 형님은 딸을 지금까지 키우고 계셨던 건가 봐. 어린아이들은 장례를 크게 치르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는데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 결국 우리는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딸뿐만 아니라 2살 터울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딸이 사고로 세상을 뜨기 전에 임신을 하면서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딸도 있다고 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되자 형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저번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올케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 이번에 친자 확인 소송 진행했다는 거 들었어. 나도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올케 딸 맞아. 그때 사고 있었던 일 아니야. 엄마가 올케가 돈 벌면 어떻게든 아이 데리고 올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겁이 나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형님,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월이 다 보상되나요?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형님이 하신 거짓말 때문에 저희는 세상 떠난 딸아이에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하고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저를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올케.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이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막상 내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를 친부모에게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미 장례까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시 번복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 변명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런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저는 형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니 형님 진짜 벌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해온 형님의 말로는 자신에게 온 딸을 다시 데리고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진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와 만났을 때에도 또래에 비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늘져 보였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번듯이 돌봐주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시모가 알고 있었는지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숨겨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아이 상태는 보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님 제가 끌어내려서 망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육고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얘야, 진정해라.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리고 너네가 신우한테 아이 보내지 않았더라도 너희가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았을 거다. 지금이야 너네가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희 나랑 신우 아니었으면 애 키우느라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겠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머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네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되갚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형님 부부를 신고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어요. 저와 남편의 진술로 그동안 아이가 사망한 줄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댁 동네에도 찾아가 낮이고 밤이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한 얘기를 소리 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죠. 결국 형님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어야 했고 시모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에 시골로 쫓겨가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던 것은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었죠. 결국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내가 이렇게 교도소 가버리고 나면 우리 정훈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단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심부름을 잘 못하거나 그럴 때 혼낸 거야. 옳게는 아이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제법 많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설 수도 있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아세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하는 형님이 그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아이가 그동안 당신 애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물속에 당신들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럴 수 있다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럴 수 있는 건 없어. 당신네들은 당신네 자식도 이렇게 키웠어? 이거 봐. 옳게는 아이 안 키워봐서 내 말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합의 좀 해줘.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너희 아이 잘 키워줬잖아. 내가 너희 힘들 때 아이 걷어준 거잖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떤 게 잘 키워줬다는 거야? 아이에게 온갖 상처 줘놓고서는 이게 잘 키워줬다는 건가? 아, 그러면 당신네들 없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네 아들 키우면 되겠네. 그럼 되겠지? 당신네가 한 대로 똑같이 당신 아들한테 내가 해줄게. 당신이 얘기했지?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당신네 아이 일이 되어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 옳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제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는 잘 지켜줘. 우리 아이, 제발 차별하지 말고 아끼면서 잘 지켜줘. 부탁할게. 글쎄요. 저도 아이 키워봐야 알겠네요. 제 아이랑 형님 아이 같이 키워야 하는데, 형님은 먼저 해보셨으니 어떤 마음으로 아이 대하셨는지 아시겠네요. 아마 저나 형님이나 똑같으니까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형님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형님 내외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저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형님 내외가 징역형을 받고 나서 아들은 시모가 데리고 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아이가 살아서 다시 가정에 돌아온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딸이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기뻤네요. 그동안 힘들게 자란 아이를 보면서 매번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버텨준 고마움과 1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죠.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올 때면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하는데 여러 고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세 식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